겨울 남해에서 이상국. 이 절도 다 됐구나. 뒷산에서는 물오른 동백이 백댄서처럼 몸을 흔들고 절마당까지 술집이 들어앉으니 한때는 힘께나 썼을 부처가 오빠처럼 보이는구나. 내 오늘 늙은 기러기처럼 이 땅을 지나가며 절집만 봐도 생이 헌옷 같고 나라가 다 측은하다만 혹 다시 못 오더라도 월경처럼 붉은 꽃들아 해마다 국토의 아랫도리를 적시고 또 적시거라. 두 번째 시입니다. 눈, 맹문제. 개 패듯 하는 바람에 온몸이 뒤틀리고 등뼈까지 파소지며 하숙으로 처박히네. 야적장에서도 공사판에서도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죽어가네. 죽어가면서 억울하여 하얗게 달라붙네. 세 번째 시입니다. 겨울, 이재식. 발길을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물속이다. 신도 셈하기 어려운 수많은 색깔이다. 모든 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다. 이슬이기도 하지만 눈에 창녀다. 이것으로 저것을 비추는 시다. 네, 복습합니다. 이미지의 사용 없이 시를 쓸 경우에는 이미지의 사용 없이 시를 쓴다 말은 묘사가 없이 진술만으로 시를 쓴다는 말과 거의 비슷하죠. 그럴 경우에는 문체와 어조, 주제가 시적 형상화의 주된 수단이 된다. 문체하고 스타일이죠. 어조, 그 말투, 그리고 주제가 시적 형상화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진술로 시를 쓸 경우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진술에서 어떤 그 심리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거죠. 뭐 강인한 이미지, 뭐 또 도시적 이미지, 또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우울한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의 사용 없이 시를 다시 한번요. 밑에 읽은 걸 또 읽었네요. 시각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주제와 어울리게 사용하면 관념화되기 쉬운 추상적 소재도 감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추상적인 것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 활용에 주의할 점 6가지 아주 중요하죠. 이미지 형성에는 뭐가 중요해요? 이미지의 생명, 그러니까 이미지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과 새로움이죠. 명확하고 새롭게 해라라는 건데, 만약에 모호한 이미지를 쓰면 오히려 시상 전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 시가 힘이 없이 나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이 없다 이런 말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을 확률이 크죠.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되는, 그냥 정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쓰면 너무 힘이 없죠. 그럴 때는 움직이는 듯한 이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동태적인 장면, 움직이는 듯한 시각적 이미지도 써보고, 그러면 조금 낫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풍경을 그린 것보다는 그 풍경 속에서 새가 날아가는 장면을 묘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동적인 이미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다 더 나아가서 청각적
이미지나 후각적 이미지, 근육감각적 이미지 등을 활용해 본다. 네, 청각적 이미지를 쓰면 뭔가 동적인 느낌이 오고, 후각적 이미지를 쓰면 뭔가 불러일으키는 듯한,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그러죠. 불러일으킨다. 그런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있고, 또 환기한다고 하죠. 환기의 이미지가 있고, 근육감각적 이미지도 좀 뭔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뭔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활용해 본다. 이런 이미지들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생동감이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내 시가 너무 들떠 있다라고 판단되면 어찌해야 되는가? 너무 들떠 있다라고 하면은 청각적 이미지가 좀 많이 쓰였을 확률이 크죠. 그럴 때는 너무 들떠 있으면 시각적인 이미지로 진정시키면 되겠죠. 통태적인 면보다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통태적이니까 정태적인 이미지 가운데 시각적인 이미지를 써서 조금 더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좀 느릿한 움직임들이나 존재하는 것들을 촘촘하게 엮어보면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는 집중 효과를, 그렇죠. 시선을 끌어모으니까 집중 효과가 있죠. 집중 효과를 나타내고, 청각적 이미지는, 청각적 이미지는 분산과 확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다. 청각적 분산, 확산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생동감을 나타내는데 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죠. 효과적이다. 더 탄력적이고 긴장감이 높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탄력적이고 긴장감 높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좀 감이 오죠. 이제 느낌은 오죠. 한 이미지만을 즐겨 쓰는 것은 시인의 개성일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 특별한 신념이 없다면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적절히 교차해서 써보자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탄력적이고 긴장감이 높은 시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미지들을 한 가지로만 쓰게 되면 단조로운 느낌을 주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단조롭고 좀 싱겁죠. 그런데 거기에 청각적인 이미지만 또 너무 많이 쓰면 너무 들뜨게 되겠죠. 그래서 잘 섞어서 조절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합니다. 이미지 시를 쓸 때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점이 무엇인가? 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미지 너머의 것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시각적이라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것. 그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겠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것. 그것은 마음으로 것 또는 정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미세한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그 너머의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우리 신체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잘 관찰하다 보면 그죠? 그 특성 속에서 우리가 그 너머의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에 대해서 실제 나무가 가지가 뻗고 원줄기가 있고 가지줄기가 있고 또 잎사귀가 있고 막 그러는 걸 막 살펴보다 보면 우리 눈에 또 어떤 육체적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겠죠. 편안함을 줄 수도 있고 또 나무는 항상 제자리에서 기다려 줄 줄 아는 그런 태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또 나무는 또 뭐예요? 바람과의 관계도 또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과감히 잡았으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더 선명하게 그려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6강 드디어 비유가 나왔습니다. 비유는 비유의 원리, 비유의 종류, 치환과 병치, 비유를 잘 활용하는 법, 잘 쓰인 비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목차가 있고요. 비유의 원리, 네, 비유의 원리. 여기서 보시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문학에서 왜 비유를 하는가? 네, 왜 비유를 하는가? 어떤 상황과 느낌, 즉 사실을 전달하려고 할 때 전달하기 어려운 실감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실을 전달하면 실감이 잘 안 나요. 정말 놀라웠어 하면 그 놀라운 것에 대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어떻게 놀라웠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면 그 놀라움의 강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실감이죠. 그 감각의 강도. 네. 자, 한번 볼까요? 실제적 감각을 이제 전달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방이 캄캄한 방, 너무 무서웠다라고 하면은죠, 캄캄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캄캄한 건지, 조금은 보이는지, 아니면 뭐 편안하게 캄캄한 건지, 무섭게 캄캄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지루하게 캄캄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웠다 이러는데 그냥 으시시하게 무서웠는지, 아주 화들짝 무서웠는지, 그죠? 아니면은 무슨 폭력적으로 무서웠는지 알 수가 없죠. 한마디로 뭐가 빠졌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실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고 뭐가 빠져요? 실감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감나게 전달하려면 바로 비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절벽에 선 것처럼 캄캄한 밤. 네, 캄캄한데 어떻게 캄캄해요? 절벽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고, 네, 어쩐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위태롭게 느껴지는 그런 캄캄한 밤인 것이죠. 여기도 그냥 무서웠다 하면 어떻게 무서웠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괜히 으스스한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화들짝 놀래야 되는 건지. 자, 그냥 숨이 콱 막힐 정도로 무서웠다. 네, 이 무서움의 실감이 전달되고 있죠. 네, 바로 이렇게 비유를 쓰면 실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유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시에서는 비유가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비유만 잘하면 그냥 좋은 시가 된다라고. 네, 사실 그래요. 진짜 비유 잘하면 습관적으로 비유를 자꾸 하세요. 습관적으로 비유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좀 말솜씨가 늘어납니다. 비유의 두 가지 분류,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네, 의미의 비유, 의미에 뭔 일 일어나는 거겠죠. 의미의 비유는. 네, 말의 비유는 말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한번 볼까요? 의미의 비유는 단어들이 추가적 의미의 뚜렷한 변화를 초래하는 방식의 비유다라고 하는데, 추가적, 즉 쫓을 축자에다가 말씀 어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의미, 단어 그대로의 의미에 뭔가 변화를 초래하는 방식의 비유다라고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할 때 내 편안한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 마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평화로운 마음이. 그죠? 저기 초원의 들판처럼 평온한 마음인 건지. 그죠? 아니면은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평온한 마음인 건지, 아니면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평온한 마음인 건지, 아니면 호수처럼 고요하고 적막하고 또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평온한 마음인 건지, 바로 그런 평온함의 뚜렷한 마음의 평온에 뚜렷한 의미 변화를 초래하는 것. 네, 이런 게 이제 의미의 비유인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자면 직유, 은유, 환유, 제유가 있습니다. 네, 직유, 은유는
뭐 많이 다룰 거고, 환유하고 제유, 이 환유하고 제유, 대유를 환유하고 제유라고 해요. 환유하고 제유가 대유에 속하죠. 대유 안에 환유하고 제유가 있죠. 한자풀이를 하면 대신할 대자에다가 깨우칠 유자죠. 어떤 것을 대신 써가지고 깨닫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대유법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꿀 한자, 1대1로 바꿔서 그냥 비교하는 것. 네. 1대1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고, 끌제자. 네. 부분이 전부를 끄는 방법이 있고, 전부가 부분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유라고 합니다. 네. 조금 한자를 기억하면 편하죠. 그리고 말의 비유라고 하는데, 말의 비유는 표준 용법에서 이탈이 단어들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의 느낌의 변화가 단어들의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의 배열 순서에 있는 표현법이다. 이 배열 순서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좀 서양 언어에서, 물론 이런 어떤 현대시의 이론들이 서양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춘 영어식 어법에 맞춘 설명에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네. 의미의 비유처럼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과 달리 단어들을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한 효과를 얻는 일반적인 언어의 비유이다. 흔히 수사적 표현, 그죠? 뭔가 수사, 닦을 숫자에 말씀 사자, 말을 잘 꾸민 거죠. 표현이라고 일컬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단어 순서라기보다는 어미 변화로 좀 많이 하죠. 어미 변화로 많이 말의 비유를 표현하죠. 물론 순서도 있죠. 서리법, 도노법, 대구법, 교차 대구법, 애거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의 비유.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게 의미의 비유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비유에서 직유, 은유, 환유, 제유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말의 비유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네. 그다음 의미의 비유 천천히 보겠습니다. 직유,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드러내어 빗대는 표현 방법이다. 그렇죠. 뭐는 뭐처럼, 그죠? 그는 마치 새처럼 날아간다 할 때 이렇게 직접 그가 원관념이고 새처럼 할 때 새가 보조관념 이렇게 직접 드러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네. 즉 상사성, 서로 닮은 성질을 상사성이라고 하죠. 상사성과 유사성, 서로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근데 서로 닮은 유사성은 뭐예요? 같은 종류에 속하는 거, 유개념, 총개념 하듯이 같은 종류에 속해서 닮은 성질, 이게 이제 유사성인데 서로 닮은 성질과 종류가 닮은 성질, 그걸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상사성이나 유사성을 토대로 또 처럼이나 같은, 같이 이런 말 쓰려면은 뭔가 닮은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사성이나 유사성을 토대로 두 사물을 비교하는 표현법을 의미한다. 처럼, 같이, 같은, 하는 양, 하는 듯, 이렇게 쓰는 것을 직유라고 합니다. 네. 자, 은유는 A는 B이다. 이런 형태죠. 은유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원관념이고, 호수가 보조관념인데,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 다 드러난 경우를 명시성 은유라고 하고, 또, 원관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암시성이라고 하죠. 암시적 은유. 원관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직유처럼 원관념이 드러나는 것은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원관념이 드러나는 것을 명시적 은유. 그냥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드러나요. 원관념을
독자가 추측하게 하는 거죠. 그냥 호수다, 호수는 조용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암시적 은유라고 합니다. 네, 명시적 은유하고 암시적 은유 생각하셨죠? 기억하셨죠? 자, 여기서 은유는 그런데 이제 좀 달라요. 이렇게 비상사성 속에서 상사성을 인식하는 정신 행위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호수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죠. 네, 서로 닮은 구석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닮은 구석이 없는 속에서, 그죠? 마음과 호수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잖아요. 호수는 물이고 마음은 내 몸에 있는 건데, 내 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전혀 닮은 것이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마음과 호수가 전혀 닮지 않은 속에서 닮음을 이렇게 인식해내요. 어떤 건요? 평온함, 평화로움, 또 고요함,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바로 그런 정신적 행위가 바로 은유이다라고 합니다. 네, 좀 이거 되게 좋죠. 이 설명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 은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좋아요. 이해만 하면. 언어적 관점에서 어떤 사물에 적합한 이름이 다른 사물로 전이됨을 뜻한다. 그렇죠. 마음이 호수로 전이됨을 뜻해요. 전이 이게 구를 전자에다가 옮길 이자입니다. 그래서 옮겨간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내 마음은 벌레 먹은 능금이요. 내 마음과 능금은 전혀 닮은 구석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비상사성 속에서 닮은 구석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은 이래저래 상처받았지만 뭐 능금처럼 시고 달콤한 맛도 있고 상큼한 맛도 있는 그런 내 마음이요 하고 이렇게 뭔가 찾아내요. 내 마음이 그 두 가지에서 공통성을 내 마음과 사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데 거기서 닮은 구석을 찾아내는 바로 정신행위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그죠? 비상사성 속에서 상사성을 인식하는 정신행위 이게 은유라고요. 은유. 그죠? 네. 그래서 마음이 능금으로 전이됨으로써 의미론적 전이니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시적 은유, 은유에는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암시적 은유, 아까 명시적 은유도 있었죠. 원관념이 드러나는 경우가 명시적 은유고, 암시적 은유, 또 혼합 은유도 있어요. 이렇게 혼합 은유. 암시적 은유를 implicit metaphor. 만약에 명시적 은유는 EX 쓰면 돼요. I am 대신에 EX. explicit metaphor. 혼합 은유, 뒤섞인 은유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혼합 은유를 원관념이 하나인데 보조관념이 여러 가지인 경우인데, 그래서 혼합 은유를 다중 은유, 보조관념이 다중으로 나타나니까 다중 은유라고도 하고 또 복합 은유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중 은유, 혼합 은유, 복합 은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게 될 병치 은유의 방식으로 좀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요. 병치 은유. 병치 은유도 배울 겁니다. 죽은 은유 하면 어떤 거예요? 죽은 은유는 하도 흔하게 써서 그냥 은유처럼 안 보이는 경우, 그런 것들은 이제 죽은 은유죠. 신선함이 없어요. 그냥 죽은 은유. 그죠? 황소 같다. 황소다. 이렇게 한다든가. 좀 적당한 거 없나요? 아주 흔한 은유들 많죠. 근데 우리가 은유라고 못 느낄 정도죠. 네, 그런 경우를 죽은 은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꿈을 가져라. 네, 꿈을 가져라 할 때 우리는 보통 희망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희망이 원관념이고 꿈이 보조관념인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죽은 은유라고 그래요. 또 뭐 없나요? 쟤는 소야. 이렇게. 그죠?
저놈은 소야라고 했을 때 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힘센 사람 뭐 이런 느낌일 수가 있겠죠. 너무 흔해요, 이런 것들은. 아우 찰거머리 이럴 땐 저 사람 찰거머리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귀찮게 구는 사람. 네, 이런 것들은 다 죽은 은유라고 합니다. 별로 은유처럼 안 느껴져요. 이런 것들을 죽은 은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를 보면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겨울 남해에서 이상국 시인의 시고요. 이 절도 다 됐구나. 이 절도 다 됐구나 라는 표현에서도 살짝 뭔가 이렇게 좀 가볍게 다루는 느낌이 있죠. 네. 뒷산에서 물오른 동백이 백댄서처럼 몸을 흔들고 절마당 아래까지 술집이 들어앉았으니 한때는 힘께나 썼을 부처가 오빠처럼 보이는구나. 부처가 오빠처럼 보인다 이렇게 쓰는 게 저 이렇게 처럼 뭐 몸 하는 듯 몸 하는 양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주로 이제 지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부처와 오빠 우리가 오빠 하는 것과 한때는 힘께나 썼을 이 한때는 힘께나 썼을 부처래요. 네, 부처님하고 이 말하고도 잘 안 어울리지만 그저 이렇게 한때는 힘께나 썼을 술집 동백이 백댄서처럼 몸을 흔들고 이것도 그렇죠. 동백하고 백댄서는 원래 이제 지규하면은 뭔가 좀 유사성을 토대로 하잖아요. 지규는. 그런데 마치 은유처럼 전혀 이렇게 어떤 비상사성 그러니까 서로 닮지 않았는데 이렇게 닮은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오빠처럼 부처님하고 오빠의 개념은 여기서 오빠는 좀 진짜 오빠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가볍게 부르는 오빠죠.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의 그러니까 주로 은유에서 이렇게 쓰죠. 은유에서 동백이 백댄서다 이렇게 말하면 동백이 막 춤을 추고 있어서 아주 비상사성 속에서 상사성을 찾는 건데, 그죠? 근데 마치 은유는 비상사성 속에서 상사성을 이렇게 찾는 그런 정신행위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처럼 지규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대부분, 전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뭔가 좀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약간 희화화한 것,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네. 지규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대부분 희화화에 속할 때 많이 드러나는 경우고요. 내 오늘은 늙은 기러기처럼 이 땅을 지나가며 늙은 기러기처럼 이 땅을 지나간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런대로 상사성이 있죠. 이 땅을 지나가며 절집만 봐도 생이죠. 늙은 기러기니까 인생 자체가 헌옷 같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지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나라가 다 측은하다만 혹 다시 못 오더라도 월경처럼 붉은 꽃들아. 꽃이 붉다는 붉은 꽃과 월경은 그래도 좀 유사성이 있죠. 월경은 네 그래서 월경처럼 붉은 꽃들아. 해마다 국토 아랫도리를 적시고 또 적시거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 아래의 경우처럼 지규를 쓰면은 그래도 좀 상사성,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비유를 하는 건데 이 위에처럼 부처가 오빠처럼 보인다든가, 그죠? 동백이 백댄서처럼 춤을 춘다든가 이런 경우는
마치 은유의 경우처럼 저 비상사성 속에서 약간 상사성을 표현한 것처럼 지규를 쓰면은 이런 경우를 희화화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눈 보겠습니다. 눈. 개패듯 제목이 눈이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읽으셔야 돼요. 개패듯 하는 바람에 온몸이 뒤틀리고 등뼈까지 파서지며 하수구로 처박히네. 야적장에서도 공사판에서도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죽어가네. 죽어가면서 억울하여 하얗게 달라붙네. 이런 표현들, 그러죠? 이렇게 여기에 원관념은 없고 이 눈을 설명하는 거죠. 눈, 그죠? 눈이 개패듯 하는 바람에 온몸이 뒤틀리고 등뼈까지 파서지며 하수구로 처박히고 야적장에서도 공사판에서도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죽어가면서 억울하여 하얗게 달라붙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온관념은 없고 보조관념만 있어요. 네, 보조관념만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암시적 은유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제목에서 원관념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저 눈에 대한 원관념, 눈에 대한 보조관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 것은 대부분 이제 좀 약간 움직임의 관점을 두고 쓴 건데요. 눈 내리는 모습은 이거고, 한마디로 눈이 내리는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관념이 없고 보조관념만 있는 경우, 이런 것을 암시적 은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눈이라는 제목에 원관념이 제시됐다는 면에서는 또 명시적 은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이 이렇게 내린대요. 이렇게. 네. 다음, 똑같은 제목의 눈인데요. 이 경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제목이 눈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도 알 수 없는 바람결에 왔다가 때 묻은 이름으로 불리우기 전 먼 부재의 기슭으로 떠나는 새. 눈이 새래요. 눈은 새다라고 하는 거죠. 새는 새인데, 너의 슬픔은 너무 가벼워 살아있는 자의 가슴에 더욱 오래 머무르는 그림자를 남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만 보면 암시적 은유죠. 원관념이 눈인데 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목에 눈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원관념이 주어졌으니까 명시적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동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죠. 이런 걸 정태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눈이라는 대상의 어떤 특성, 그죠? 눈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관심을 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관념이 눈이니까 보조관념은 이 시 내용, 즉 새죠, 새. 이런 성격을 가진 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유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거울, 이재식 시인의 시고요. 제목이 거울이에요. 거울. 또 여기도 이제 제목에다가 원관념을 제시해 놓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길을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다. 거울이 산속이래요. 그리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물속이다. 또 거울이 물속이라고 합니다. 신도 셈하기 어려운 색깔이다 라고 합니다. 네, 보조관념이 여러 개로 제시되고 있죠. 모든 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울이 또 하늘이래요. 모든 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울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담죠. 그런데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하늘도 그러하는 거죠. 네. 이슬이기도 하지만 눈은 창녀다. 이것으로 저것을 비추는 시다. 거울은 시이기도 하답니다. 네, 뭔가를 재현하는 거니까. 그 대상을 재현한다는 면에서 시와 좀 유사성도 있죠. 근데 이제 요 위에 산속이다, 물속이다, 색깔이다, 그리고 또 하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거울은 좀 맑은 느낌이잖아요. 맑은 느낌. 그래서 좀 자연에다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좀 우리가 익숙한 비유잖아요. 산속이다, 물속이다. 이런 맑은 느낌. 그죠? 산속 같은 맑은 느낌이고, 물속 같은 느낌이고, 그죠? 신도 셈하기 어려운 색깔이래요. 아름다운 빛깔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맑은 하늘이고. 이런 자연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 좀 동종의 느낌을 좀 주죠. 그래서, 좀 왠지 익숙한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딱히 죽은 은유다라고 할 수는 뭐 완전히 죽은 은유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익숙한 느낌을 주면 죽은 은유로 좀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슬이기도 하지만 눈의 창녀다. 거울은 무엇이든지 자기 안에 다 끌어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창녀다라고 거울이 창녀래요. 창녀. 거울과 창녀는 전혀 유사성이 없어요. 상사성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네, 왠지 낯선 느낌이 들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신선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울은 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신선감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대유법 좀 설명하고 끝낼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에 비유해야 하니까 대유법까지 끝낼게요. 대유법에는 환유법과 제유법이 있어요. 한자 아까 설명했죠. 대신 써서 깨우치는데 대신 쓰는 방법이 뭐예요? 1대1로 맞바꾸는 방법이 있고 전부가 부분을 이끌거나 이끌제자잖아요. 또 부분이 전부를 이끌어서 뭔가 이렇게 그죠? 실감을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환유는 인접성이라고 인접성 가까워야 비유가 될 만도 하죠. 그래서 인접성, 가까운 느낌 또는 접촉성, 인접성의 토대를 두고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치환하는 표현법이다. 환유죠. 그래서 인접성에는 공간적 인접성과 논리적 인접성이 있다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공간적 인접성, 왕관을 차지하다 이러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왕관과 왕의 자리는 공간적으로 인접성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공간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왕이라는 지위, 그 지위가 온관념인데 보조관념은 왕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을 1대1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환유가 있고, 또 이제 공간적 인접성인데 나는 벽초 홍명희를 모두 읽었다. 홍명희라는 작가가 있다면 이 작가를 읽지는 않았겠죠. 작가의 작품을 읽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 공간적이지가 않죠. 작품과 작가의 관계는 공간적인 관계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을 읽었으니까 네, 저서를 대신해서 쓴 말이니까 이런 것을 논리적 인접성이다. 인접성을 토대로 해서 뭔가 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1대1로 바꿔 쓰는 거. 이거를
환유라고 합니다. 무덤이 죽음을 의미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환유겠죠. 그렇죠? 또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이것을 환유라고 합니다. 제유는 부분이 전체를 끌어다 비유를 한다든가 또 전체가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이것을 제유라고요.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할 때 빵은 뭘 나타내요? 식량을 나타내는데, 빵은 부분이죠. 식량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빵이 식량 전부를, 부분이 전부를 나타내는 경우. 또 이 경우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했다. 한국이 오히려 큰 전부죠. 큰 부분인데 사실은 한국 팀이 우승한 거죠. 네. 그래서 전체가 부분을 대신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을 제유라고 합니다. 네, 이제 환유와 제유는 정확히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